는 세계 45차시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교과서는 51쪽부터 54쪽 정도까지 이제 살펴볼 거야. 분량이 되게 길지만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전에 세계사 공부하면서 이전에 그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건너뛰면 충분히 이 시간 안에 들어볼 수 있는 그 내용 같아.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 여러분들. 몽골의 그 화가던 샤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 뭐 몽골의 하루라고 하는 그림인데, 당시 유목민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이제 나와 있는 뭐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지. 자, 우리나라의 풍속화하는 주로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추수를 한다든지 하는 풍경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지만, 근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뭐 유목을 하는 풍경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들의 또 이제 잔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목민들의 생활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그 자료가 되고 있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유목민들에 대해서 뭐 호기심이 있다든지 뭐 탐구를 한다든지 하면 샤라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린 몽골의 하루라고 하는 그림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넘어가보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몽골 제국의 이제 등장이 세계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 또 다른 하나, 몽골 제국이 이제 지닌 문화적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거라고. 자, 그러면 몽골 제국에 대해 이제 먼저 살펴보자.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은 오늘날의 그 몽골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 중에 이제 하나였었어. 그 당시 몽골 고원에 수많은 부족들이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중국 북쪽에 이제 있었었지. 대략 뭐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가고 무등산 높이보다들이 훨씬 뭐 아무튼 그 엇비슷한 높이에 수많은 몽골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몽골 고원이라고 이제 부르지.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부족들 중에 몽골이라고 하는 부족에는 테무친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있었는데, 테무친이 그 자기 부족을 이끌고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주변 부족들 모두 몽골 부족의 지배 아래에 이제 뒀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수많은 부족들의 연합이 몽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이제 그 부족장들의 회의인 쿠릴타이에 따라 가지고 그 유목민들의 지배자인 칸으로 즉위를 하게 돼. 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실제로 몽골에 내가 갔다 왔을 때는 몽골에서는 한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거든. XAAN은 그 쉽게 말하면 몽골에서는 러시아 알파벳을 쓰는데, 러시아 알파벳으로 X는 흐 발음이 나와서 이게 한이라고 하는 그 몽골 시제 발음이야. 13세기 초, 그러니까 1200년대 초에 이제 칭기스칸이 몽골 지역을 통합하게 되는데,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 지역을 이제 통합하게 될 때는 천호제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게 됐었어. 자, 쉽게 말하면은 그 여러 이제 몽골의 이제 부족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십진법 단위로 어 그 열집 열 한 집을 10개씩 모아서 열집이 되지. 그걸 한 단위로 해. 근데 열집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또 그 열집들을 한 단위로 하는 거를 이제 10개를 모아가지고 100집을 만들고, 100집을 한 단위로 하는 그 부족을 또 이제 10개 모아가지고 1000집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천호라고 하잖아. 10개 그 집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군사 1000명을 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그 천호라고 하는 게 그 밖에 또 칭기스칸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9만 5천 명 정도의 그 유목민 병사, 쉽게 말하면 기마병을 낼 수 있었다고 해. 이 천호제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됐었는데, 옛날에 말을 탄 유목민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전쟁에 나섰을 때는 주변 농경민족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거란이나 서화 그리고 금이 송나라에 대해서 그 펼쳤던 군사작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칭기스칸이 이끄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제국이 건설되는데, 어, 잠깐 우리가 교과서로 이제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자. 교과서 이제 51쪽에 보면은 13세기 초에 이제 그 태무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몽골 지역을 통합하고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거듭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칭기스칸이 그 부족들을 동원할 때 썼었던 부족들을 되게 1000개 정도의 이제 집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 1000개의 집에서는 각 1000명씩의 병사를 내고 그 1000개의 집 1000호가 95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95,000명 정도의 유목민 병사를 내서 정복전쟁을 시작했었다 했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칭기스칸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건설한 제국이 이제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 칭기스칸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제 획득했었는데, 근데 뭐 처음에 이 몽골 제국에서 몽골 고원에서 시작됐었던 몽골이 주변 나라들 하나씩 이제 정복을 하게 가게 됐거든. 근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으냐? 그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 영토가 어떻게 되겠니? 쉽게 말하면은 칭기스칸이 자기 아들들한테 영토를 이제 나눠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국의 이제 중심 인물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점점 더 소원해지게 되고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몽골 제국이 여러 나라로 쉽게 말하면 조금씩 쪼개지게 되는 거야. 물론 다 함께 몽골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의 몽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각 나라가 따로따로 이제 놀게 되는데 그 따로따로 노는 나라들 울루스라고 이제 몽골어는 울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뜻하는지 지금도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몽골 울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자, 느슨한 연합체가 쓴 몽골 제국은 다시 이제 칭기스칸의 어 몇째 아들이었더라? 이게 뭐 셋째 아들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고타이가 이제 칭기스칸의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몽골 제국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오고타이 칸이 이제 뭐를 멸망시키게 되냐면 그때까지 북중국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금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중국의 북부를 차지한 거지. 자, 중국 남부에 아직 남송이 있었어. 그건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오고타이탄 칸 때는 이제 금을 멸망시키게 되고 또 이제 서쪽으로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가지고 어디까지 뻗어가게 되냐? 오늘날의 러시아에서부터 바그다드 쉽게 말하면 그 이라크가 있는 곳 있지. 거기까지 이른 대제국이 이제 건설돼. 당시 그 바그다드는 저기 그 중동 지방에 있잖아. 중동 지방에 굉장히 대도시인데 그 바그다드를 공략할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었던 모습이 어 아직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물로 전해지고 있어. 바그다드 공방전의 모습을 다룬 걸로. 바깥에 이제 그 있는 병사들 몽골군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몽골군의 모습을 하지 않아. 저거는 이슬람 양식으로 그려졌었는데 왜 몽골군을 이슬람 양식으로 그렸을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디 쪽 사람이었을까? 이슬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다시 교과서 51쪽으로 가보자. 칭기스칸 사후에는 그 약간 느슨한 연차로 됐었지만 제 2대 이제 임금에서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를 이제 멸망시켰었고 그 밖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뭐 바그다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대제국을 이제 건설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바그다드가 여기 있지. 그리고 뭐 대략 여기 그 주치울루스 이쪽이 그 러시아 지역이지. 물론 오늘날의 러시아의 일부에 속하지 않지만 이런 곳까지 뭐 몽골의 영토까지 뻗어 나갔었던 거야. 오고타이칸 때까지. 그러다가 음. 그 뒤로 이제 그 여러 몽골의 칸들을 거치다가 쿠빌라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경쟁자를 물리치고 쉽게 말하면 몽골의 이제 대칸이 됐었어. 이제 쿠빌라이 칸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래 있는 인물이 이제 쿠빌라이 칸인데 이 인물은 그 우리가 한국사 별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왕이지. 고려를 항복시킨 왕이잖아. 자, 이 쿠빌라이 칸의 주요 이제 활동 중에 하나는 그 몽골이 원래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은 카라코rum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수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저기 동남쪽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대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돼. 몽골을 칸발리크라고 이제 불렀었다는데 이 대도는 오늘날의
베이징이야. 자, 여러분들, 베이징은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재 이제 수도이기도 하지. 근데 베이징이 본격적으로 크게 발달한 게 물론 금나라 때 그 수도를 금나라가 이제 베이징을 중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면서 천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나라는 겨우 100년 정도 이제 가는 과정에서 뭐 세계 제국으로까지 발전하잖아.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저기 그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유럽과 저기 중동 지방에까지 뻗쳐 있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단 말이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의 그 대도, 쉽게 말하면 베이징 천도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 또 이제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 나라를 자신의 몽골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 이제 황제와 같은 인물이 되려고 했었어.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나라 이름도 몽골이라고 하는 그 부족 이름이자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는 중국식 그 왕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지. 자, 원으로 이제 바뀐 거야.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쿠빌라이 칸이 벌였던 그 최고의 전쟁 아니지만 굉장히 커다란 이제 정복 전쟁 중 하나가 그 중국 남부를 점령하는 거야. 그 금나라에 멸망당한 이후에 송나라 그 황족들이 강남 지방에 남송을 세웠다 했잖아. 그 여전히 몽골이 오고타이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남중국 지역은 남송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남송을 멸망시킨 게 바로 이제 쿠빌라이 칸 때였어. 이러면서 남섬이 멸망되면서 쿠빌라이 칸은 그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원나라는 쉽게 말하면 몽골 제국은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거지. 제가 보면은 그 몽골군이 이제 성을 공격하는 이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한 것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몽골군의 모습을 이제 잘 표현한 것 같아. 저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제 그 몽골 이제 기병의 모습이 보이지? 뭐 전형적인 몽골인들의 모습이야. 군기병이 무서운 게 멀리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활을 쏘면서. 근데 말을 탔기 때문에 활을 쏘면서 막 마구잡이 막 도망가 다니면서 막 팔을 픽픽 쏘고 하면은 그 굉장히 상대편 쪽에서는 이 군기병들을 때려잡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해. 그막 칼을 든 몽골 기병이 보이지만 또 이제 어떤 게 보이니? 돌을 날리는 이제 투석기 병력거 같은 것들이 보이지. 이 돌을 날리는 이제 그것들은 몽골이 이제 중국을 공략하면서도 이제 좀 익혔겠죠. 중국 기술자들한테. 그 밖에 이제 이슬람 지역, 쉽게 말하면은 아라비아 지역을 공격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슬람 기술자들로부터 그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었다고도 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51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결국엔 남성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부를 장악한 게 이제 몽골이었었지. 자, 쿠빌라이 칸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몽골이 전성기를 맞이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왕조든 항상 이제 그 전성기를 맞이한 뒤에는 쇠퇴하게 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그래. 전성기를 맞이한 왕조의 다음 바로 이제 쇠퇴기를 배우거든. 쿠빌라이 칸은 쉽게 말하면 절대 권력자였단 말이야. 그래 쿠빌라이 칸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그 몽골에서는 그 칸 자리를 둘러싼 쉽게 말하면 황희 개수를 둘러싼 그 내분이 벌어지게 돼. 그냥 서로 뭐 왕족들끼리 갈등 일으키죠 정도 아니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군대를 이끌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몽골 제국의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국력이 점점 약화되지. 그뿐만 아니라 그 쿠빌라이 칸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루겠어.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51조 아래에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쉽게 말하면 그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인데 자, 이 어마어마한 영토는 그 있는 각각의 지배자들이 있어. 원은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고 이제 오고타이 울루스, 차가스타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는 칭기스칸의 다른 그 자손들의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각각의 울루스들이 서로 그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벌이게 되면서 몽골 제국에 이제 점차 내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뭐 어느 왕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왕조 말기가 되면은 황실의 사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그 어떻게 보면 굳이 여러분들 보면은 굳이 뭐 밑줄 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황실의 사치를 부리게 되고, 당시 몽골에서 이제 황실에서 믿고 있었던 종교가 불교였었는데, 불교 중에서도 티베트 쪽에 이제 불교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 여러분들 글 보면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옷을 이제 입고 있고 뭐 우통을 약간 좀 까고 있고 그 머리에는 약간 보면은 그 닭뼈슬 같이 생긴 일령을 막 쓴 그 라마승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티베트 불교를 이제 믿었었는데 이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라고 하는 신에게 신과 관련된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열리면 굉장히 크게 열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몽골 황실이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그 라마교, 쉽게 말하면 티베트 불교에서도 몽골에 붙음으로써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낭비가 된단 말이야. 자, 얘들 생각해봐. 신에게 바치는 정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 많이 하더라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종교든 그 정교 그 정치에 이제 붙었을 때 국가 재정을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또 이제 살펴봤을 때 교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몽골의 이제 지폐야. 몽골이 뭐 황실 재정도 악화되고 막 전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나라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 몽골의 이제 화폐였던 교초를 막 찍어내게 되는데 그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돈값이 어떻게 돼? 똥값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세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와중에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두른 이제 농민들이 등장을 해서 그 몽골 제국의 무너뜨리는 이제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지.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둘렀다 해가지고 물론 이 홍건적의 난 같은 경우는 몽골이 이제 많이 때려잡는데 이 진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홍건군 출신으로서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몽골을 무너뜨리게 되지. 결국에는 몽골이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 아니야. 자, 중국 지역을 지배했던 그 원은 그 주원장이 세운 한족의 나라인 명에 쫓겨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북쪽으로 도망가고 나서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몽골 제국에 자리 잡아. 그러면서도 거의 한 200년 넘게 중국 지역을 이제 노리면서 굉장히 그 중국을 뭐 긴장스럽게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지. 자, 아무튼 그 몽골 제국의 이제 멸망까지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의 옛 수도 풍경이야. 보면은 그 인터넷 위성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로 봐도 몽골 제국 멸망으로도 좀 더 나중에 지어진 그 티베트 불교 사원 말고는 딱히 그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 썩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그, 어, 카라코름이라고 해가지고 몽골의 원래 수도 이제 유적인데 명나라가 쉽게 말하면 몽골을 몰아낸 다음에 몽골의 옛 수도까지 쫓아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겠지. 음. 자, 쿠빌라이 칸 이후 티베트 불교는 라마교의 유행으로 재정 약화 그리고 교촌환발 물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 과정에서 홍건적의 난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몽골이 결국에는 그 밀려났었다는 거. 홍건적의 난이 몽골 완전히 몰아낸 건 아니었지만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약해진 몽골이 결국에는 여기서 몽골이 그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쿠빌라이 칸 때 그냥 몽골 제국을 원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다. 쿠빌라이 칸 원, 몽골, 쿠빌라이 칸 이후라고 했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었고 우리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이제 그 신료들과 사냥을 함께 나오는 모습이거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라고 이제 그 여겨지고 있는데 내 기억이 맞나? 아무튼 그 몽골의 황제인데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봐보자. 피부색.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몽골인을 닮았었지. 근데
왼 오른쪽에 보면은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의 피부색이 굉장히 하얗지. 그, 그 오른쪽엔 또 누가 있어? 또 몽골 복장을 입은 인물이 보이는데 이 인물은 뭐 몸집도 굉장히 크지만 얼굴이 이제 검은 얼굴이지. 자, 이들의 얼굴 색깔이 다 다르잖아.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낄 수 있니? 몽골 제국 당시의 이제 풍경화인데 여기에도 얼굴이 검은 인물이 보이고 있지. 잠깐만. 몽골 제국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인종에 가리지 않고 굉장히 황제의 측근도 그 부인도 될 수 있었고 또는 황제의 측근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 원제국의 이제 특징인데 몽골 제국의 이제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자, 몽골 제국 몽골인이 세웠지. 그러니까 최상의 그 지위에는 누가 있을까? 몽골인이 있겠지. 근데 몽골인이 서쪽으로 막 그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오고타이칸테 있잖아. 여러분들 오고타이칸테 저기 그 바그다드 같은 데를 터는데 쉽게 말하면 이슬람 지역까지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인들을 포로로 잡는다든지 이슬람인들의 항복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데 뛰어나기도 해. 그 또 한편으로 이제 돈 계산 같은 데 굉장히 능하단 말이야. 자, 왜냐? 그 이슬람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업이 이제 상인이기도 하잖아. 근데 이들이 가는 곳이 바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막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기술 같은 거라든지 천문학 같은 게 발달했었어. 특히 이제 재산을 굴리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몽골의 이제 그 지배자들은 몽골인 다음으로 그 이슬람인들을 이제 그 데려다가 이들한테 몽골 제국의 재정 관리를 맡긴다든지 세금을 거두게 한다든지 그 밖에 이제 돈 계산 같은 거, 돈 계산을 회계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했었어. 자, 그 쉽게 말하면 생목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랍인들이라고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하는데 아랍인들이 뭐 눈 색깔 같은 게 굉장히 뭐 녹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뭐 신비한 색깔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색깔의 눈을 한 사람들이라서 생목인이라고 불렸어. 여기에 막 중국인들은 포함되어 있잖아. 자, 몽골에서는 그럼 중국인의 위치는 어땠을까? 몽골인이 제일 위, 생목인이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중국인들의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야. 몽골이 먼저 금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나중에 남송을 무너뜨렸었지. 남송이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버텼기 때문에 남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그 몽골에서는 먼저 몽골에 항복한 북쪽 중국 사람들은 그나마 덜 차별을 했었지만 진짜로 제대로 차별한 게 남송에 있었던 그 남중국 사람들이었었어. 이들이 가장 큰 차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조금 그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근데 교과서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자. 자, 몽골이 그럼 사회 지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몽골은 원은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서 여러 민족을 구분해서 통치했었다지. 자, 몽골인들이 가장 최상층에 있다고 했지. 자, 몽골인들이. 그리고 몽골인들이 그 아랍 쉽게 말하면 이슬람 상인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들한테 자기들의 뛰어난 재정이라든지 회계 문제를 맡도록 했었지. 생목인도 이제 정치에 이제 참여를 시켰어. 이들을 이제 지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지배를 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인구가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중국 인구 중에서도 북중국에 있었던 그 인물들 그 중국인들 한인이라고 한댔잖아요. 자, 한인들 한인들은 3등급 정도의 이제 취급을 받았었어요. 한인들. 자, 한족들인데 한족 중에서도 북중국을 지배했던 금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과 여진족과 거란족과 고려인 등등 그나마 이제 몽골에 좀 일찍 항복한 나라들이지. 그런데 끝까지 그 남중국에서 몽골에 맞섰던 남송 사람들, 그 남송 지배하의 한족들은 남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하급의 이제 지배를 이제 최하급의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았었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자,
살펴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몽골 제국의 이제 영토를 우리가 교과서 51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를 몽골이 이제 지배했다고 보면은 아시아의 대부분과 그 동유럽 일부까지도 이제 몽골의 지배에 들어가 있었지. 자,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오늘날의 이란 지방도 그 몽골의 한 지방으로 이제 편입돼 있잖아.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세워지고 망했었던 그 과정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럼 이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사상 이제까지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어떤 문화가 꼽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거 뭐인 거 아니 얘들아? 왼쪽에 십자가지? 자, 이 십자가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옛날에 그 당나라 시기에 있었던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 있었던 십자가랑 똑같아. 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어느 종교였었지? 네스토리우스 교였었지. 기독교의 일종에서 네스토리우스교 경교였었잖아. 그것에도 이제 있는 십자가였는데 몽골 제국의 유물에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 뭘까? 몽골 제국에도 경교가 있었다는 거겠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몽골 제국의 황실에서 섬겼던 종교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라고 했었는데 그 라마교도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мя오양사라고 하는 이제 그 사원인데 몽골 제국에서 이제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었다 했잖아. 그 베이징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 라마 사원이야. 거기에는 백탑이라고 하는 곳이야. 화이트 타워이지. 자, 그 밖에 뭐 알다시피 몽골이 이슬람 상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직접 그 나라 운영하는데 좀 약간 참여시켰잖아. 그런 것처럼 이슬람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일반 기독교, 크리스트교도 당연히 이제 활동을 했었어. 자, 특히 이제 몽골 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민족이 이슬람 이제 그 인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 아까 알다시피 자 얘들아 주로 이 사람 이슬람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 활동 무대가 사막이라든지 바다잖아. 다른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은 사막하고 바다에서 이제 활동하니까 어떠겠니? 뭐가 발달하겠니? 여기가 어디쯤 되는 바다이고 얘가 어디쯤 되는 사막인지 알려면은 그 천문학이라든지 방향 감각 같은 걸 찾는 게 굉장히 이제 발달하겠지.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이제 발달한 학문이 별자리야. 별을 보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바다라든지 사막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이슬람 상인들의 그러한 천문학이라든지 이 뭐 천문학이라든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이제 결국에는 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별자리라는 뭐 달의 움직이라든지 태양의 움직임,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어. 그런데 그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에 와서 이제 몽골 제국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달력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전까지의 부정확한 달력들을 극복하고 이슬람 상인들이 자신들의 그 쉽게 말하는 신식 그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달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슬람 상인들의 그 지식이라든지 전문 지식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몽골의 새로운 달력이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 이게 꽤 이제 정확해 가지고 고려에서도 이제 몽골의 달력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쓰게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러분들 그 대략 수시력 계속 이어져서 그 나중에 세종대왕 때 조선 세종대왕 때 새로 조선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기 전까지 고려도 이 수시력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원대 문화, 동서 문화의 교류 이제 살펴보자. 광대한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몽골이 그만큼 그 엄청난 영역 안에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 경영교, 크리스트교, 라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이제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몽골은 기본적으로 그 쉽게 말해 라마교를 중심으로 누렸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었던 이제 민족이었었다고 해. 자, 그 밖에 이제 뭐 이슬람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게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하면서 수시력이라고 하는 어, 그 이슬람 기술자들의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달력이 새로 만들어졌다 했지. 그 이슬람 같은 경우, 자, 화약 무기가 이제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그 화약 무기에 대한 화력이 점점 강해지는 게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과학 기술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몽골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몽골의 군사력도 이제 강화되게 되고, 자, 라마교가 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역할로 많이 나왔었는데 라마교에서 굉장히 몽골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그 쿠빌라이 칸의 이제 스승으로 그 라마교 피데르트 불교의 승려 파스파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 파스파가 그 몽골 제국을 위해서 몽골 제국의 문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것이 이제 몽골 문자야. 그 만든 사람이 파스파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파스파 문자라고 해. 자, 얘들아, 보면은 뭐 훈민정음이 쉽게 말하면 한글이 이제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만든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진 케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또 여기서 우리 애가 하나의 케이스를 알 수 있게 되지. 몽골 제국의 문자를 만든 파스파. 그 파스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몽골 문자를 창제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 뭐 아까 뭐 얘기했죠. 이슬람 문화의 유입으로 뭐 천문학 역법, 역법은 달력 만드는 기술이지. 자연과학 등이 이제 발달했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자, 또 살펴보자. 그 몽골 제국은 동쪽으로는 저기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저기 그 이란 지방 페르시아 지방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건드렸던 제국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에서는 되게 이제 도로망이 잘 돼 있었겠지. 그 어떤 도로망들이 이제 펼쳐져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보게. 교과서 여러분들 그 52쪽 아래 보면은 몽골의 이제 수도가 대략 이제 뭐 어디까지냐? 뭐 여러분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인도를 빼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굉장히 베트남도 빼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었고 교과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지도가 보이지? 자 우리가 그 당나라라든지 송나라 때도 배웠었겠지만 그 초원을 달리는 길인 그 무역로는 초원을 달리는 길인 초원로, 그 사막을 통과하는 길인 사막길, 그리고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교류를 하는 바닷길이라고 하는 게 그 비단길, 쉽게 말해 실크로드의 여러 가지 그 종류를 했었잖아. 당연히 그 몽골은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하면서 초원길과 사막길, 바닷길 이제 모두를 확보하게 됐었지. 초원길, 사막길 플러스 바닷길 확보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자, 그 획득한 영토를 연결하기 위해 역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쉽게 말하면 여기야 조정의 관리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조정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든 아니면 상황행위를 하든 하다가 이제 그 날이 저물거나 말이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으면은 그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급한 경우에 말을 바꿔 탈 수도 있었던 일종의 그 정류장 같은 곳이 정류장 겸 이제 숙박 시설이었던 곳이 역참이었단 말이야. 몽골에서는 이 역참이 도로마다 각각 도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 제때 휴식을 취하면서 그 필요할 때 말을 바꿔 다니면서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 이게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 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였나? 참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네. 중국 한자로. 지금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지하철역 같은 거 있잖아. 그래 뭐 그 참 잼이었었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이 중국의 오늘날의 기차를 뜻한 참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 중앙과 지방을 이제 연결했었던 것이고 왼쪽은 그 조정의 원나라 조정의 관리들이 말을 바꿔 탈 때 이러한 이제 패자, 쉽게 말하면 통행증을 딱 보여주면 말을 바꿔 탈 수 있게 해줬었다는 거야. 이제 보면은 그 여기 이 마페에 보면은 가운데는 몽골의 파스파 문자,
파스파가 만들었었다는 몽골 문자가 있는데 왼쪽에는 페르시아 문자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위구르족의 이제 문자가 있단 말이야. 몽골 제국의 이제 통행증에 세 민족의 언어가 다 들어있다는 건 몽골이 그만큼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지. 자, 제국의 곳곳에 이제 몽골이 이제 역참을 설치해가지고 중앙과 지방 각지를 이제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원래 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들이 막 그 움직인다든지 그 밖에 또 이제 군대가 전쟁 치르러 갈 때 그 휴식이라든지 말의 교환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지만 몽골 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세력을 강화하면서 원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썼었는데 이거를 사적으로 이제 자기 이익을 불리러 상인들이라든지 외국 사절들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역참의 이제 역할이 되는 거야. 어. 아무튼 다시 우리 살펴보기로 보자. 이분 바투타의 이제 여행기 교과서 52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여러분들 원래 이걸 다 이제 읽어주려고 했었지만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가지고 봐. 이거를 그냥 52쪽에 있는 짧은 그 부분으로 이제 해보자. 자, 이분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타브리즈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모습을 담은 당시에 이제 그림인데 뭐 그냥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정도만 알아두자 여러분들. 사람들 크기가 제각각이지 방금. 자, 교과서 52쪽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분 바투타라고 해가지고 그 모로코가 아프리카 이제 북부에 있는 곳이지. 여기 출신의 이분 바투타가 이제 몽골로 이제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쓴 그 여행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 있어. 자, 여행자들에게 중국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장이다. 한 사람이 혼자 거금 수많은 돈을 소지하고 9개월이나 돌아다녀도 걱정할 일이 없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투숙객의 이름을 등록하고 자 손님 이름 누구죠? 하면서 이런 걸 등록하고 확인 도장 쾅 찍어준 다음에 숙소 문을 잠근다는 거야. 함부로 막 들지 못하게. 자, 관리자는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늘 머물러 있고 전국의 모든 역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역참이 제국 곳곳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손님들의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자체적인 병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무튼 손님들 재우는 곳이라는 거잖아. 자, 이 역참을 전국적으로 운영했었던 나라가 몽골이라고 했었지. 근데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 역참이 등장을 하면은 몽골 제국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지. 그러면은 자, 몽골의 그 어떻게 보면 대외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밖에도 또 살펴볼 게 있어. 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쿠빌라이 칸 때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수도도 대도로 옮겼다 했잖아. 지금 오늘날의 베이징으로. 근데 대도라고 하는 곳도 이제 대도시야. 쉽게 말하면 몽골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전까지 남성의 수도였던 이만 곧 항저우도 역시 대도시였지. 근데 이 도시를 이어주는 물길이 있었어. 바로 대운하야. 인공 물길이지만 이 두 도시가 대운하를 통해서 연결이 됐었다는 거는 자, 항저우가 있었던 강남 지방 굉장히 생산력이 풍부한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물자들을 대도로 많이 보내겠지 우리가. 음. 그 밖에도 이제 살펴볼 만한 게 시박사라고 하는 게 운영돼. 여러분들 당나라 때도 시박사가 있었고 송나라 때도 시박사가 물론 있었어. 근데 그 시박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는 게 또 원나라 때야. 왜냐? 근데 그 원나라 때는 바닷길을 향한 그 여행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가 곳곳에 설치게 되는 거지. 자, 그 밖에 이런 상업의 발달 통해서 항저우와 같은 도시라든지 베이징 같은 대도가 이제 크게 번성을 하게 되고 그 밖에 이제 수도인 대도 같은데 서역 상인 쉽게 말하면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문자 교류도 활발해지게 된다는 거. 그 밖에 여러분들 몽골 제국의 화폐로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있었잖아. 이 교초도 제국에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널리 쓰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교과서 여러분들 52쪽 살펴보기로 하자.
자, 시박사는 대외무역 사업을 담당하고, 항저우, 옛 남송의 수도인데 몽골에 먹힌 뒤로 더 커졌겠지. 그리고 대도가 이제 굉장히 크게 번영했었다는 거, 서역 상인이 자주 이제 방문했었다는 거, 그 밖에 화폐 사용이 점점 늘어나서 교초라고 하는 게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 그 밖에, 자, 항저우와 대도가 대운하로 이제 연결됐었다고 하는데, 대도라고 하는 명칭은 몽골이 베이징에 붙인 이름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그 수도 명칭들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몽골 제국에 관한 자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런 교초에 대해서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어. 한번 봐봐. 한자 적혀 있고, 뭐 파스파 문자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강화 화문상 무늬 같이 생긴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몽골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네. 얘는 뭐 이런 길들이 있었다. 53쪽 보면은 몽골이 당시 차지했었던 뭐 초원을 통해서 이제 외국과 교류를 하는 초원길,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실크로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을 통해서 이제 걷는 사막길,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그 외국과 교류는 바닷길이 이제 다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제 뭐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헤이안 시대 그 말기가 되면 있잖아. 일본으로 이제 다시 가보자. 일본은 나라 시대 뒤에 헤이안 시대였었지. 이때 귀족의 권력 이제 쓰였잖아. 근데 귀족들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귀족들이 누구를 데려오게 되냐? 사무라이들을 그 지금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무사들을 그 고용을 하게 돼. 이들을 사무라이라고 하거든. 자, 교과서 여러분들 54쪽으로 가보자. 헤이안 시대 이제 자, 천황이 중심으로 권력을 누리던 율령제 지배 체제가 이제 쇠퇴하면서 귀족과 호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점차 이제 자기 세력을 늘려간단 말이야. 이들 간의 경쟁도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고자 그 스스로 무장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싸움 잘하는 인물들을 데려와서 자기들 지키게 하는데, 이들이 이제 무사, 나중에 사무라이 계급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사무라이 계급들은 처음에 이제 귀족의 이제 그 호위병들로서 이제 시작됐었지만 점차 이제 그 세력을 강화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게 돼. 그리고 그 무사단들이 다른 귀족들을 제치고 또 무사단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나모토 이제 가문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이 다른 경쟁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도하고 스스로 이제 그 일본 최고의 이제 권력자로 오르게 되는데, 자, 처당으로부터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은 쇼군이라고 하는 직책을 임명받게 된다. 쇼군이라고 하는 건 장군이라고 하는 뜻을 듣고 있어. 쉽게 말하면 군사 지도자지. 무사들의 지도냐, 그러니까 장군 같은 이제 칭호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장군이 보면은 이제 정치를 다스리잖아. 그럼 장군의 정부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막부라고 한단 말이야. 막부. 자, 이때부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장군, 쇼군이 돼가지고 자시 그 막부라고 하는 정부를 여는 순간부터 약 700년 동안 일본의 그 군사 정권 시기가 이어지게 돼. 이걸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가마쿠라 지역에서 이제 막부를 세웠다 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탄생을 하게 돼.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게 된다. 자, 그 막부가 세워진 막부는 어떻게 다스렸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자기 라이벌 세력인 헤이지 가문을 그 쓰러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헤이지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 땅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차지가 되겠지. 근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이 새로 얻은 땅을 누구한테 나눠주냐면은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됐어. 자, 그리고 부하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부하는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 제도. 여러분들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들어봤었지? 일본에서도 이제 봉건제가 실시되는 거야. 뭐가 실시된다고?
봉건제가 실시된다고. 자, 그러던 중에 일본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돼, 얘들아.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세워진 지 약 그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몽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입을 해. 상식으로 알아두자면 1214년,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마쿠라 막부는 결국에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는 이제 성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이전에 그 보면은 항상 무사들이 싸우면은 그 집에 그 무사를 데리고 있는 인물들이 상을 줘야 되잖아. 근데 쇼군이 일본의 모든 무사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몽골군이 쳐들었을 때 물리쳤어. 근데 상을 줄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 이 전쟁은 일본이 땅을 뺏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온 몽골군만 그냥 몰아냈을 뿐이라서 무사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무사들은 몽골하고 맞서려고 자기 집안 종놈이고 뭐고 싹 다 동원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그 몽골과의 싸움에서 배상을 받지 못한 무사들이 굉장히 얘네들이 몰락하게 되겠지. 자,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몽골과 전쟁에서 수많은 이제 재산 낭비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무사들도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무사 세력이 이제 쪼개지게 돼. 서로 각자 다른 천황을 이제 모시고 일본을 남쪽의 조정과 북쪽의 조정으로 반띵해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이제 부르지. 자, 교과서로 여러분들 가보자. 자, 두 차례가 좀 몽골의 침입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몽골의 침략을 막아는 었지만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 무사들이 가마쿠라 막부 정권을 타도를 하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붕괴되지. 근데 가마쿠라 막부 붕괴 뒤에 무사단 등의 이제 갈등이 노골화되면 무사단 안에서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서로 각자 다른 천황을 섬기게 되니까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천황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짜 천황이 쉽게 말하면 그 새로 임명된 천황이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황족이었던 그 천황이 어떻게 보면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아시카가 다카오지라고 하는 신하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남북으로 조정이 쪼개졌다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 무슨 시대? 남북조 시대라고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자 잠시 봐보자. 뭐 54쪽에 여러분 뭐 재미로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그 이 그림, 이거는 몽고 승례 회사라고 하는 거야.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가 자기가 몽골군하고 싸웠는데 그 싸워서 쉽게 말하면 큰 피해를 입고도 이제 승리를 했었단 말이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몽골과 싸우는 모습들이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일본 무사지, 몽골과 싸우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크게 이제 보상을 못 받았나 봐. 조정에서 이제 공적 가마쿠라 막부였었지. 당시 일본의 그 몽골 침입을 막아낸 게 가마쿠라 막부가 별로 이제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나 이렇게 몽골군하고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림과 글로 적어서 바친 것이 몽고 습례사라고 하는 그리자 작품인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 몽골이 일본에 쳐들었을 때의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지. 궁금한 학생들은 여러분 이것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